내 컴퓨터 유튜브 강의 채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번 시간까지의 강좌는 TV SMPS 회로 구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의 어떻게 해서 동작을 하는가, 어떻게 해서 2차적 출력 전압까지 나오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우리가 기본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TV SMPS를 구성하고 있는 6개 회로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V SMPS는 우리가 스탠바이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었죠. 자, 220V가 들어가면 1차 정류회로를 거쳐서 스탠바이 회로를 통해서 5V만 출력이 된다. 이 5V는 AD 보드의 기본 동작을 위해 쓰여지는 전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메인 전압 TV에서 필요하는 12V, 24V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왜 안 나오냐면은 스탠바이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메인보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주지 않으면은 이 지금 PFC 공진회로가 동작해야 2차 측으로 12V, 24V, 33V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사용자가 이제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신호를 메인 스위치, 여기가 이제 SMPS 파트죠. SMPS 파트. SMPS 파트의 메인 스위칭 회로를 건드려서 PFC하고 RC 회로를 동작을 시킨다. 그래서 메인 전압이 출력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니터에 쓰는 SMPS하고 틀린 점은 바로 RC 회로, PFC 회로, 그 다음에 메인 스위칭 회로가 들어가 있는 것이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수리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그것이다 하고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자, 이런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풀어 헤쳐서 강의를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1강부터 27강까지의 강좌를 쭉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중간에 또 들어와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위해서 리뷰하는 차원에서 하는 마지막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잘 상기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TV 블록 다이어그램의 설명을 좀 해볼게요. TV는 우리가 지금 SMPS 파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SMPS 파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TV SMPS나 모니터도 마찬가지지만은 보통 우리가 전원 공급 장치인 SMPS하고 플러스 백라이트를 켜주기 위한, 그죠? 백라이트를 켜주기 위한 이 드라이버 호가 같이 통합이 보통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드라이버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백라이트는 두 가지가 있죠. CCFL 방식이라고 해서 형광등 방식하고 LED 백라이트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백라이트가. 그래서 이 드라이버는 LED를 점등시켜주기 위한 파워 서플라이가 드라이버다 또는 컨버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SMPS하고 또 인버터하고 통합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인버터는 뭐냐면 CCFA라는 형광등을 켜주기 위한 파워 서플라이가 인버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원 공급 장치는 보통 이제 SMPS 파트와 CCFL과 LED 백라이트를 켜주는 위한 파워 서플라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강좌가 끝나면 이제 인버터 파트 쪽으로 우리가 이제 상세적으로 들어갈 건데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LED 백라이트 쪽에로 넘어가게 되면 이 드라이버 컨버터 얘기하면 늘상 인버터 얘기만 들어왔다가 드라이버 컨버터 이게 뭐지 하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얘는 형광등은 교류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교류를 이런 인버터라는 게 필요한 거고요. LED는 우리가 전자 소자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기 때문에 직류를 공급해 줘야 얘가 켜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 파워 서플라이 우리가 보통 드라이버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요. 어떤 분은 이제 컨버터라는 얘기도 많이 씁니다. 근데 보통 드라이버라는 이제 용어를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TV 쪽에 이제 우리가 SMPS하고 이제 그 백라이트 쪽에 파워 서플라이가 끝나게 되면 이제 AD 보드 강좌로 들어가는데, AD 보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메인 보드죠. 예, 영상에 관련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바로 이 AD 보드다. 또는 AD 보드, 메인 보드라고 얘기하죠. 여기가 이제 SMPS 파트고 여기가 이제 메인 보드란 말이죠. 메인보드 파트란 말이죠.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220V가 SMPS 쪽에 TV SMPS에서 들어가게 되면 스탠바이 회로를 동작을 한다. 스탠바이 회로를. 그죠?
이 스탠바이 회로는 뭡니까? AD 보드가 동작하기 위한 기본 전압을 우리가 제공하는 그런 이제 전원이죠. 이를 들어가서 뭐 어떤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드롭 해가지고 전압을 공급해 주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MCU도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리모컨 뭐 25회로 쪽에도 공급해주고 이렇게 공급이 된단 말이죠. 이때 이제 우리가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파워 트리거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 MCU로 들어가는 겁니다. MCU는 뭐라 그랬죠? 전자 회로를 컨트롤하는 펌웨어가 들어가 있는 하나의 마이크로 컨트롤 칩이라는 얘기죠. 이 칩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로 이 트리거 신호를 보내주게 해주면 이 펌웨어 내부 연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뭡니까? 그 스위칭 신호를 바로 SMPS 메인 스위칭 회로 쪽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가 만약에 문제가 되거나 이쪽에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펌웨어가 문제가 되거나 이 MCU 칩이 문제가 되면 이를 전달이 못 되겠죠. 그럼 뭡니까? 메인 전압이 기동이 안 된단 말이죠. 12V, 24V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장 수리로 들어가게 되면 설명을 다 드린 건데 이런 단계, 이런 원리를 알아야 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메인 스위칭 회로로 주게 되면 스탠바이 회로 쪽에 5V가 들어가면서 이제 PFC 이 메인 전압을 기동하기 위한 PFC하고 RC 컨트롤러 쪽에 VCC 전압을 갖다가 우리가 다이오드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스위칭 회로 열었을 때 이 대기하고 있던 VCC 전압이 PFC하고 RC 회로를 컨트롤러에 공급을 해줌으로써 스위칭이 돼서 이제 메인 전압 12V, 24V가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 12V, 24V가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AD 보드에 필요한 전원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LED 백라이트 이쪽 전원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또 이 지금 T컨버터 쪽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SMPS에서 메인 스위칭 회로가 고장이 나면 당연히 TV는 동작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24V, 12V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OSC 버튼서부터 MCU로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회로를 뒤져야 되는데 이제 AD 보드 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또 하나 문제는 어디냐? 이 버튼 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또 제일 중요한 고장이 많이 나는 부분이 이 SMPS 메인 스위칭 회로는 포터 커플러와 그죠? TR로 우리가 이 스위칭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TR 포트 커플러 잘 나가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12V, 24V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블록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모니터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모니터는 오토 방식이기 때문에 안 나온다 그러면 뭐 요 부분만 뒤지면 되겠지만은 얘는 이 메인 스위칭 회로를 가지고 있고 RC와 PFC 회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회로를 점검을 해줘야 된다. 물론 TV도 마찬가지로 MCU 안에는 펌웨어가 손상이 되긴 많이 되는 편이에요. 모니터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화면이 뭐 신호 없습니다 나온다든가 이상 현상이 나오면 이 펌웨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MCU 안에 있는 펌웨어는 뭐라 그랬죠? 펌웨어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데스크탑 PC, 노트북 하드에 들어있는 운영체제다.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얘가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회로를 컨트롤하겠습니까? 우리가 버튼으로 되어 있지만 이 버튼 신호를 받아서 얘가 파워 버튼을 눌렀구나. 화면 밝기 조정 버튼을 눌렀구나. 사운드 버튼을 조정하라고 눌렀구나. 그걸 우리 신호를 받아서 내부 MCU에 있는 펌웨어가 연산 과정을 통해서 이 회로들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AD 보드로 넘어가면은 SMPS에서 공급했던 이론보다 무지무지하게 또 복잡해요, 이게. 근데 여기 지금 T컨 보드 있죠. 물론 뭐 모니터는 그냥 패널 보드가 하나 되어 있지만은 이제 TV는 이 T컨 보드와 패널 보드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죠. 이 T컨이 신호를 받아서 패널 보드 쪽 넘겨주는 거죠. 이런 지금 패널 보드 쪽에 또 이론도 또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모니터하고 TV만 수리 잘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메인보드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용이해진다. 그 이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어깨너머로 배우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죠? 나중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스킬업이 여러분 스스로가 내공이 쌓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블록도를 좀 잘 상기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 중요하구나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많이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이라든가 회로도는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이것도 한번 제가 우리 공식 카페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려서 한번 그거 가지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이 그림이나 회로도를 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TV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TV는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그럼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점검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탠바이 회로라는 게 뭔가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들어가죠. 스탠바이 회로의 5V 스탠바이 전압은 SMPS의 메인 전압을 기동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SMPS의 AC 220V 전원을 인가하면 5V 스탠바이 전압만 기동하고 12V나 24V 등의 메인 전압은 동작하지 않고 대기 상태에 있으며 5V 스탠바이 전압은 스위칭을 위한 기본 전압을 스위칭 PNPTR 에미터에 제공한다. 또한 스탠바이 5V는 AD 보드로 공급되어 MCU, EP롬, 리모트 컨트롤 리시버 등의 회로에 공급되어 동작 대기 상태가 된다. 자, 요게 이제 스탠바이 회로의 어떤 궁극적인 어떤 의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탠바이 회로는 모니터 쪽, 모니터의 SMPS하고 같다. 그죠? 220V만 넣으면은 2차 측으로다가 모니터는 5V, 12V가 나오지 않습니까? 얘는 5V만 나온단 말이죠. 바로 오토 방식이, 여기 스탠바이는 오토 방식으로 동작이 된다. 두면 뭡니까? 이게 이제 메인 스위치 회로를 동작시키거나 아니면은 AD 보드의 기본 회로를 쉽게 말해서는 AD 보드를 동작시키기 위한 거죠. 왜냐면 뭐 어떤 리모컨에 온오프 버튼을 누르면 리모트 컨트롤 25회로 쪽으로 신호가 전달되듯이 얘를 동작시켜 리모컨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또 EP롬이라든가 MCU가 돼야 온 버튼을 눌렀을 때 아니면은 리모컨의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파워 트리거 신호가 MCU로 들어간다 그랬죠. MCU에서 그 메인 스위칭 회로에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D 보드의 기본 동작을 위해서 스탠바이 전압이 동작을 한다. 스탠바이 동작 대기 전압이죠. 동작 대기 전압.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액션을 하지 않으면 2차 측으로다가 5V, 12V, 24V가 죽어도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스탠바이 회로의 의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V, 12V가 나오게 하는 것은 보통 이제 PWM과 FET, 우리 이제 스위칭 회로를 보면 PWM 따로, FET 따로 이렇게 서로 개별로 동작하는 게 있는가 하면 파워 스위치라고 그래가지고 PWM과 FET가 한 디바이스 안에 통합된 이런 다리가 뭐 6개, 7개 있는 이런 통합 디바이스를 씁니다, 보통. 이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초보분들은 계속 늘상 이제 PWM과 FET가 따로 되어 있는 걸 보다가 PWM이 없다고 문의하시는 분도 있어요.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통합 추세입니다. 통합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PWM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 여기에 통합이 돼 있구나. FET 같은데 통합이 돼 있구나. 다리를 보면 알잖아요. FET는 보통 3개지만은 이런 건 지금 3개가 아니잖아요. 둘에 6개란 말이죠. 6개. 여기에 통합이 돼 있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분 감을 잡으면 되겠죠. 얘가 이제 스위칭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위칭 하게 되면 이 스위칭 신호는 물론 대전압 콘덴서에서 310V를 받아서 이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DC를 AC화를 만들어 주겠죠. 그럼 뭡니까? AC 신호는 최종 부하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차 측에서 요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직류로 만들어서 AD 보드에 5V를 공급하는 거죠. 이 스탠바이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예전에는 이제 릴레이가 있어서 릴레이가 붙어가지고 전압이 공급되는데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릴레이 방식을 쓰지를 않고 있죠. 딱 넣으면 딱 탁탁탁 이런 릴레이 붙는 소리가 났다 꺼졌다 하는 거죠. 릴레이 방식을 내일 많이 썼습니다. 요 부분에 전원부 쪽에 보면 릴레이가 하나 큰 게 이렇게 필링 콘덴서 하나 달려 있었는데 이건 예전 방식이고 지금은 이제 뭐 릴레이 방식을 거의 안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5V 여기 5V가 공급되는 거죠. 5V가
여기 이제 AD 보드로 공급되는 거예요. 요게 AD 보드로. 그러니까 요 부분이 뭐냐면은 모니터의 SMPS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한다면 요 스탠바이로 이해는 모니터 SMPS를 수리해 본 사람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죠? 스탠바이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스탠바이 회로의 요점 정량, 회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회로 분석을. 자, 여기서 회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요 내용을 좀 잘 들으시고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한번 추가적으로 할게요. TV, SMPS 스탠바이 회로가 동작되는 단계로는 첫째는 AC 220V를 인가하면 EMI 필터를 거쳐 1차 정류 회로인 브리지 다이오드와 대전압 콘덴서를 거쳐 DC 300V를 스탠바 이용 고주파 트랜스 1차단을 통해 파워 스위치 드레인에 공급된다. 둘째는 파워 스위치에 VCC 전압이 공급되면 발진 스위칭 동작을 하여 DC 형태의 신호를 AC 형태로 변환하여 트랜스 1차 측으로 공급한다. 셋째는 트랜스 1차 측으로 AC 형태의 신호를 공급하면 트랜스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 2차 측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넷째는 트랜스 2차 측으로 유도된 유도 기전력은 AC 형태의 신호이므로 최종 부하가 전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쇼트키 다이오드와 L, C 필터를 통해 2차 정류를 하여 부하에 공급된다. 다섯째는 2차 측 출력 전압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2차 측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하여 포토커플러와 션트 레귤레이터로 구성된 피드백 회로로 전달하여 결과값을 파워 스위치 피드백 단자로 공급하여 듀티 사이클을 조정한다. 자, 요게 이제 스탠바이 회로의 그 동작 분석입니다. 회로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스탠바이 회로는 지금 요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니터 SMPS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부분이. 이거는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다시 회로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그 정상 동작되는 그 SMPS를 하나 구해 가지고 이런 기본 회로들 가지고 이 회로를 이렇게 자꾸 따라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회로를. 물론 이 제조사에 따라서 부품이 빠져 있는 것도 있고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이 위치 자체를 쉽게 얘기해서 뭐 노이즈라든가 방열 효과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치가 좀 약간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회로들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다고. 근데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막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기본 회로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회로를 따라가 보세요. 여기 AC 220V가 인가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쭉 따라가다 보면 휴즈가 연결돼 있고 또 직렬 라인에 연결되는 게 뭡니까? 휴즈하고 서미스터죠. 병렬 라인에 연결되는 게 뭡니까? 바리스타라는 게 있죠. 쭉 이렇게 따라가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따라가 보면 브리지 다이오드 쪽에 AC 한 단자 AC로 쪽 공급되고 또 한 단자 쭉 따라가면 또 AC 라인에 브리지 다이 연결돼 있다. 들어가서 1번, 4번으로다가 AC가 다이오드가 나와서 이게 어디 들어가냐? 쭉 보면 여기 대전압 곳에 충전된다. 요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따라가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귀찮아하세요. 그러니까 쭉 따라가 봐야 부품 배치가 이렇게 똑같은 게 모든 모델에 적용되면은 굉장히 이상적이겠죠.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설계자의 어떤 특성도 틀리고 또 이런 어떤 설계 기술도 틀리기 때문에 자꾸 회로를 이렇게 따라가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자, 요 부분 요 정류 회로 1차 정류 회로하고 이 스탠바이 회로는 모니터 쪽 SMPS하고 아주 똑같다는 얘기죠. 자, 220V가 인가하면 자, 직렬 라인에 휴즈가 연결돼 있죠. 휴즈를 통해서 여기가 뭡니까? EMI 필터죠.
코일과 그 콘덴서가 EMI 필터, 즉 노이즈를 갖다가 안에서 발생된 스위칭 노이즈하고 바깥에서 들어온 노이즈를 여기서 일단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이 노이즈라는 것은 전자회로 동작에 아무런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쭉. 그 다음에 병렬 라인을 보면 바리스타라는 게 또 이게 있죠. 바리스타라는 게 병렬 라인에 쭉쭉 따라가 보면 이 라인 하나가 어디로 갑니까? 이 브리지 다이오드의 AC 라인, 그죠? 2번과 3번으로 AC가 들어가서 1번과 4번으로 직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 단자는 또 이렇게 쭉 거쳐서 EMI 필터 라인을 타고 들어가서 이 브리지 다이오드 쪽에 AC 라인에 연결된단 말이죠. 자, 그럼 1번, 4번으로다가 뭡니까? 정류가 되면은 대콘의 충전이 되겠죠. 충전이 되는데 이제 또 회로에 따라서 EMI 필터를 또 두는 경우도 이렇게 있어요. 고급 제품들 같은 경우는 쭉 돼서 이제 이렇게 충전이 된단 말이죠. 콘덴서가 이렇게 대콘이 하나가 있는 게 있고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있죠. 그것은 이제 그 용량 콘덴서 우리 그 저항의 연결법처럼 콘덴서 연결법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여기 충전되어 있는 게 220V만 꽂으면은 TV는 데콘에 310V가 충전이 되겠죠. 일단은 PFC가 동작을 안 했기 때문에 310V 저는 어디 공급되냐? 바로 이제 여기 스위칭 회로에 여기 트랜스 1차 측을 타고 쭉 와서 여기 파워 스위치에 딱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드레인에. 이 파워 스위치는 뭐라고 그랬죠? PWM과 FET가 한 디바이스 안에 통합되어 있는 우리가 그 소자를 파워 스위치 또는 탑 스위치 얘기하는데 보통 파워 스위치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여러분들 일상 봤던 건 뭡니까? 이 PWM이고 여기 트랜스 여기 1차 측에 이 드레인 FET가 있어갖고 연결된 그런 방식을 봤죠. 근데 보통 이제 TV라든가 모니터들이 통합화 추세에 맞춰서 이렇게 파워 스위치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대전압 콘덴서가 300V가 어디 가냐? 이 지금 파워스의 드레인을 딱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대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전압 강화를 통해서 VC 전압이 공급된단 말이죠. VC 전압이. 여기서 1차 측에서 이 탭을 하나 따서 다이오드와 콘덴서를 거쳐서 이 파워 스위치가 필요한 VC 전압을 여기다 공급을 해준다. 그러니까 1차 측, 어떤 분은 1차 측에, 여기가 1차 측 아니냐? 왜 이게 2차 측이냐? 근데 여기가 지금 1차 측이죠? 탭을 하나 딴다는 얘기는 결론 얘도 2차 측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트랜스. 여기만 꼭 2차 측이 아니고요. 여기도 2차 측이란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가 있으면 여기 2차 측이고 여기 1차 측이라는데 이 탭을 따로 단독으로 따서 이렇게 하면 이것도 2차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따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 VDD 전압이 공급이 되면 또는 VC 전압, VDD 전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내부에 펄스 발진을 시작한단 말이죠. 온오프 펄스 발진을. FET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던 310V를 온오프 하게 되면 뭡니까? DC가 바로 AC로 변환이 된다. AC로. 그럼 뭡니까? 이 트랜스 1차단에 가해주게 되겠죠. 여기 1차단에. 가해주게 되면은 이제 2차 측에 5V를 뽑기 위해서 이 건선비에 비례하는 거 있죠. 건선수. 거기에 비례해서 이 신호를 갖다가 여기서 AC를 공급해 줬으니까 트랜스는 상호 인덕턴스를 이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온 신호는 이 유도 기전력은 뭡니까? 상호 인덕턴스하는 유도 기전력은 이것도 AC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최종 부하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2차 측으로다가 DC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부분이 왜 이렇게 그냥 직류를 공급해 주면 되지 스위칭을 하냐? 이것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리니어 방식이 뭡니까? 트랜스를 갖다가 220V가 들어가서 2차 측에 뭐 5V를 나올 수 있는 탭을 하나 따가지고 브리지 다이오드와 콘덴서만 통해서 DC를 뽑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류효율이 줄어들고 정류효율이 좋지 않고 어떤 대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이 스위칭 방식을 사용했더니 아주 안정적인 DC를 만들어주고 출력 전압을 높일 수가 있겠더라 해서 SMP가 나온 거고요. 또 리니어 방식을 쓰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의 어떤 5V, 12V, 24V 트랜스가 굉장히 비대해지게 커지더라 이거죠. 트랜스가. 그죠? 그래서 왜 이게 커지느냐? 그거를 여러분들 얘기했죠. 주파수. 그죠? 스위칭 주파수를 높이게 되면 이 트랜스 크기는 뭡니까?
주파수의 크기는 주파수의 반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백 킬로의 스위칭 주파수를 주게 되면 이 트랜스 크기를 줄일 수가 있겠다 해서 지금 트랜스들이 굉장히 작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SMPS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트랜스의 어떤 신호를 2차 측의 유도기 조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1차 측에다가 변화하는 신호를 갖다 걸어줘야 되겠다. 이 변화하는 신호 이게 뭡니까? 바로 AC 형태의 신호예요. 그래서 여기서 파워 스위치에서 대전압권에서 받은 DC 300V를 내부 스위칭을 통해서 DC로 AC로 만들어져서 이 트랜스 1차 측에 공급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이게 이 스위칭 단계다 이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걸어줬을 때 트랜스는 상호 인덕션스를 이용한 제품이죠. 1차 측에 어떤 변화하는 신호를 걸어줬더니 2차 측으로 유도기 전력이 발생되더라. 이게 코일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까? 요 부분은 뭐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뭐 따로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모니터 SMPS 파트를 수리해 본 사람들은 굉장히 이 부분이 와 닿을 거야. 아이 똑같네. 그리고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모니터 SMPS에도 보면은 항상 2차 측의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해서 항상 2차 측에 옳은 전격 전류가 나오도록 유도해 주는 게 뭐냐면 피드백 회로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TL431과 포토커플러를 이용해서 이쪽 측에 변하는 전류를 받아서 얘네들이 분석을 해서 출력을 어디다 변화한 신호를 어디 줍니까? 바로 파워스의 피드백으로 준다. 그럼 피드백으로 주면 뭡니까? 이 온오프 사이클이죠. 온오프. 이 듀티 사이클이죠. 얘를 조정해서 항상 2차 측의 전압을 안정화에 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피드백 회로다. 그래서 이런 SMPS라든가 다른 전자기기는 이 피드백 회로이죠. 안정화 회로 또는 보호 회로라고도 우리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스탠바이 회로다. 자, 그래서 스탠바이 회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 강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이해하는 데는 뭐 무리가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회로들을 보고 이렇게 따라가는 연습들을 지금까지 안 하셨던 분들은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따라가서 이렇게 쭉 보시는 방법을 좀 여러분들이 자꾸 익히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TV는 220V AC 전원만 인가하게 되면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해주지 않는 이상 5V밖에 스탠바이 5V밖에 안 나온다 그랬죠. 그때 이제 뭡니까?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이제 그 메인 전압이 나오는데 그 메인 전압을 나오게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메인 스위칭 회로죠. 메인 스위칭 회로. 자, 메인 스위칭 회로는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메인 스위칭 회로는 메인 전원을 기동시켜주기 위한 스위칭 회로로서 다음과 같은 처리로 동작된다. 첫 번째 동작은 스탠바이 5V는 SMPS 스위칭 회로의 PNPTR 이미터에 인가되며 스탠바이 회로에 다이오드를 거쳐 14V 전압이 포토커플러의 포토TR 컬렉터에 인가된다. 두 번째 동작은 리모컨의 전원 버튼 또는 TV 전면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파워온 시그널이 AD보드 MCU로 전송되어 펌웨어 연산 과정을 거쳐 SMPS 메인 스위칭 회로 NPNTR 베이스에 파워온 시그널 5V가 인가되면 컬렉터에서 이미터로 전류가 흘러 컬렉터는 0V로 바뀌며 컬렉터와 연결되어 있는 PNPTR 베이스로 0V가 인가되고 이미터에 대기하고 있던 스탠바이 5V가 컬렉터로 흐르게 되며 컬렉터와 연결되어 있는 포토커플러, 포토다이오드, 에노드로 5V가 공급되면 포토다이오드가 동작한다. 세 번째 동작은 포토커플러에 포토다이오드, 에노드로부터 캐소드로 전류가 흐르면 포토커플러에 포토TR, 컬렉터에 대기하고 있던 14V가 이미터 방향으로 흘러 이미터와 연결되어 있는 NPNTR 베이스에 인가되고 NPNTR 컬렉터에 대기하고 있던
14V가 2m 방향으로 흘러 PFC 및 RC 컨트롤러에 VCC 전압인 14V가 인가되어 메인 전원이 동작하여 5V, 12V, 24V, 33V가 TV 각 장치에 공급되어 TV가 동작된다. 자, 요것이 이제 메인 스위칭 회로입니다. 또 TV SMPS 파트 중에서 또 고장이 많이 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중심 소자는 뭐냐면 이 TR과 포토커플러 이 두 개가 이 스위칭 회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보시면요.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머리에 상기하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자, 보통 이런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메인 이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스탠바이 우리가 220V를 꽂으면 스탠바이 5V가 나온다 그랬죠? 스탠바이 전압. 5V는 우리가 어떤 게 뭐 AD 보드의 기본 동력 쓰여진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그 한쪽에서 탭을 트랜스 1차 측에서 탭을 하나 따가지고 다이오드와 콘덴서를 거쳐서 여기 14V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14V. 14V는 뭡니까? PFC RC 컨트롤러에 VC 전압을 공급해줘야 PFC하고 RC 컨트롤러가 동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대기하고 있지만은 이 스위칭 에러를 건드려주지 않으면 얘는 대기하고 있을 뿐이지 PFC RC 컨트롤러 공급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 메인 스위칭 에러는 어떻게 동작됩니까? 사용자가 리모컨 파워온 버튼을 누르거나 TV 전면에 있는 파워온 버튼을 누를 경우 그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AD 보드의 MCU 안에 있는 폼웨어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폼웨어에서는 사용자가 전원을 켜라고 명령을 내렸구나 하고 내부에서 연산 과정을 통해서 그 신호를 어디로 주냐? 바로 SMPS에 이게 메인 스위칭 회로 있죠. 메인 스위칭 회로. 이쪽 파워 시그널에 이 TR 쪽으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스탠바이 5V는 일단 여기 들어가서 스위칭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해 신호를 쓰기 위해서 지금 여기 PNPTR에 5V가 다 대기하고 있는 거고요. 대기하고 있는 거고 대기하고 있지만은 이 TR의 특성, TR은 어떻게 동작한다고 얘기했죠? MPNTR과 PNPTR을 동작 원리 얘기해 줬죠. MPNTR은 뭡니까? MPNTR은 베이스에 음의 신호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MPNTR은 양의 신호가 들어와야 얘가 컬렉터에서 에미터를 흐르든가 에미터에서 컬렉터를 흐르게 되겠죠. 자, 여기 5V가 지금 스탠바이가 220V를 인가했어요. 사용자가 어떤 파워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는 이 5V는 지금 에미터에 딱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미터의 방향이 안쪽으로 돼 있죠. PNP는 전류가 에미터에서 컬렉터를 흐른다. 그럼 여기에 동작 조건이 뭡니까? PNPTR은 여기에 음의 신호가 들어와야 얘가 입력부가 열려야 출력부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전번에. 그러면 여긴 지금 뭡니까? 여기는 이 MPNTR은 양의 신호가 베이스에 바이어스 전압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눌러서 파운 시간이 안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 여기 지금 이렇게 컬렉터에서 에미터를 흐르기 위한 조건은 양의 신호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파워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양의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컬렉터에서 에미터는 안 흐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뭡니까? 0V 전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동작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때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MCU 연산 과정을 통해서 MCU가 아웃풋 신호 5V를 어디 주냐? 바로 MPNTR에 베이스에 주게 된다. 베이스에. 그러면 양의 신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컬렉터에서 에미터를 흐르는데 에미터는 접지가 돼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영전위로 얘가 떨어진단 말이죠. 떨어지면서 이 영전위가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PNPTR의 베이스를 건드려주게 되는 겁니다. 음의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PNPTR이 동작하겠다. TR의 동작 원리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에미터에서 컬렉터를 흐르면서 이 5V 신호는 어디 가요? 포토커플러에 포토다이오드를 갖다 동작시키게 되더라. 포토다이오드는 뭡니까? 광신호죠. 여기 지금 5V가 공급이 안 되다가 5V가 스위칭을 통해서 공급이 되다 보니까 포토커플러가 빛을 발산하는 거예요. 광신호를 주다 보니까 지금 포토 TR에 있는 포토 TR이 이 베이스에다가 광신호를 주니까 여기 지금 컬렉터 포토 TR의 컬렉터에는 뭡니까? 스탠바이 회로에서 우리가 트랜스 1차 측에 탭을 따서 다이오드와 컨덴서로 14V를 공급해주 대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스탠바이 회로 쪽에서 이제 그 14V PFC RC 컨트롤러 공급을 해주기 위한 14V가 대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이 컬렉터, 포토 TR의 컬렉터에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신호를 주니까 여기 대기했던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이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제. 그죠? 포토 TR이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 동작을 하는데 이 지금 에미터하고 어디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NPN-TR의 베이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베이스에다가 신호가 들어와서 신호를 주다 보니까 NPN-TR은 뭡니까? 양의 신호를 주게 되면은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살표는 바깥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14V가 이렇게 연결돼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PFC RC에 공급하기 위한 대기하고 있던 VC 전압이 이제 여기 좀 NPN-TR에도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토 TR이 동작해서 이 지금 에미터 출력된 전압이 이 베이스에 가해주다 보니까 이 대기하고 있던 14V가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면서 이때 이제 뭡니까? PFC RC 컨트롤러에 VC 전압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PFC 이 컨트롤러들은 그죠? PWM이라고 그죠? 보통 이런 것들은 뭡니까? VCR만 공급해주면 바로 얘네들이 온오프 펄스 발진해서 스위칭을 해주게 하는 소자들이죠. 동작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메인 스위칭 회로의 기본적인 이런 그 플로우입니다. 이게. 물론 이 구조가 TR이 두 개, 포토커플러 하나에 TR 두 개라는 게 있고 뭐 세 개라는 게 있지만 이 원리 자체는 같아요. 요거만 이해하고 계시면은 스위칭 회로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 스위칭 회로에서 많이 헤매시죠. 왜냐면은 이 신호가 이렇게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찍을 거 아니에요. 파원 시그널 여기 들어가는데 이 출력이 왜 안 나오지? 그럼 TR이 양부 판별해야 되겠구나.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 수리에 기본이 쓰는데 이런 원리를 모르면 수리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어렵게. 그러니까 요거 지금 플로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 지금 TR이 보통 요렇게 그 꼭 션트 레귤레이터 TL431처럼 피드백 회로에 쓰는 거는 비슷하게 생긴 이런 TR을 많이 씁니다. 물론 이게 모양이 틀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모양의 TR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양을 쓰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TR은 두 가지 형태를 쓰죠. NPN-TR과 PNP-TR을 조합해서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신호 때문에 얘는 음의 신호를 가해줘야 흘러가는 거고 얘는 양의 신호니까 이런 것들 조합해서 스위칭 회로를 구성하게 된다.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보면 요런 것들이 이제 여기가 지금 스위칭 회로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피드백 회로고 여기 지금 TL431 같이 생긴 이런 것들이 여기 TR도 똑같아요. 이 모양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표기명을 왜 TR은 Q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저희 TL431 같은 경우는 보통 뭐 IC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포토커플러는 PC로 돼 있고 요거 보사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소자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것도 의외적으로 많이 나가니까 요런 플로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번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PN-TR과 PNP-TR 요거 원리를 좀 구조를 알아야 돼요. TR은 지금 요런 모양 우리가 TO251 타입의 아이팩이라고 얘기하죠. 아이팩 타입의 이런 TR도 있고요. 요렇게 다리 세 발레 해가지고 꼭 션트랙이라 TL431처럼 생긴 요런 모양의 TR도 있단 말이에요. 요걸 많이 써요. 그래서 보통 다리가 이런 TR들은 보통 이 핀맵이 우리 좌측부터 이 품번을 기준으로 좌측부터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EC, EBC, 에미터 컬렉터 베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다리 이 핀맵을 외울 수가 있겠죠. 그럼 TR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이오드 두 개를 갖다가 접합을 해 놓은 거다. 접합을 해 놓는데 공통 베이스를 마이너스를 공통으로 했냐 플러스를 공통으로 했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다이오드 두 개를 했는데 지금 NPN-TR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우리 다이오드 심벌 보면 여기 캐소드 마이너스 여기가 에노드 플러스 아닙니까? 여기가 에노드 얘가 캐소드 아니에요. 이 플러스를 공통으로 빼놓은 베이스를 빼놓은 게 바로 NPN-TR이고요. 여기 보면 뭡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마이너스 공통으로다가 베이스 단자를 빼놓은 것이 뭐냐면 이게 PNP-TR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N형 반도체를 양쪽에 2개 두고 P형 반도체를 얇은 막으로 해서 베이스를 뽑아 놓은 것이 바로 NPNTR이고, P형 반도체를 양쪽에 두고 가운데 얇은 N형 반도체 얇은 막으로 구성해 놓은 것이 바로 뭡니까? PNPTR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 심벌만 잘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이오드 2개를 갖다가 접목해 놓은 것이 이제 TR이다. 우리 다이오드는 뭡니까?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접합한 것을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다이오드 하지만은 PN 접합 다이오드다. 이렇게 얘기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TR도 이 다이오드 2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심벌을 보면 우리가 심벌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에미터 방향이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화살표가. 얘는 전류의 흐름의 방향입니다. 얘는 에미터에서 컬렉터로 흐르는 거고, 얘는 뭡니까?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른다. 자, NPN형 TR을 보게 되면, 그죠? 여기가 보면 이 베이스가 플러스를 공통으로 뽑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잖아요. 이걸 우리가 입력부라고 얘기하는 거고, 컬렉터에서 에미터, 이걸 출력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출력부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베이스에서 에미터라는 입력부가 열리기 위해서는 여기 전제 조건이 뭡니까? 플러스 신호가, 양의 신호가 여기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게 플러스 방향이 마이너스니까 바로 베이스에서 에미터로 흐르게 되면, 베이스 에미터로 흐르게 되면 입력부가 열리니까 전철 개찰구를 생각해. 평소에 닫혀 있지만 우리가 그 교통카드 단말기가 베이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우리가 교통카드를 여기다 태깅했을 때 바로 게이트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런 원리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형태, 플러스 신호를 가진 우리가 교통카드를 여기다 대는 겁니다. 대야지 열리는 거고, 얘는 뭡니까? 얘는 여기가 입력부잖아요. 입력부입니다. 여기가 입력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라면 에미터에서 베이스로 이 흐르기 위해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전압이 공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흐르기 위해서는. 자, 에미터에서 베이스가 열려야, 입력부가 열려야 개찰구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의 신호가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에미터에서 베이스로 흘러서 입력부가 열리니까 이제 에미터에서 컬렉터로 이런 게이트가 열리더라는 거죠. 이게 PNPTR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스위칭 에러에서 N형 반도체 NPNTR과 PNPTR을 겸해서 쓰는 것이 이런 신호 방향 때문에 이렇게 조합을 해서 쓰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TR을 이해하기 좀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쉽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베이스가 전철을 타기 위해서 게이트 앞에 붙어 있는 교통카드 단말기다. 이 게이트가 열리기 위해서는 얘는 플러스 신호를 가진 이 교통카드를 대야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신호를 가진 교통카드를 대야 어떤 입력부 신호가 열린다. 입력부 신호가 열리게 되면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는 이 게이트가 열리는 거고, 얘는 에미터에서 컬렉터로 이 게이트가 열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TR도 양부 판별할 때는 여러분 이게 쉽잖아요. 이 베이스에다가 플러스 리드봉을 대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리드봉을 댔을 때 얘는 다이오드니까 0.5V, 0.5에서 0.6V가 나면 양품이라는 얘기죠. 이 정방향으로 흐르잖아요. 다이오드는 역방향으로 흐를 수가 없죠. 근데 여기다 베이스에 플러스 되고 한쪽 컬렉터에다가 마이너스 봉을 냈을 때 0.5에서 0.6이 정상이다. 역방이 됐을 때 안 흐르잖아요. 다이오드 2개가 이렇게 결론이 돼 있으니까 이해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다 마이너스 리드봉을 대고 여기다 플러스 리드봉을 냈을 때 0.5에서 0.2가 정상이다. 여기다 마이너스 봉을 콜렉터에다 플러스 리드봉을 댔을 때 0.5, 0.5 정상이다. 정방향만, 다이오드라는 것은 정방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즉 에노드에서 캐소드밖에 흐를 수가 없다. 컬렉터에서 에미터는 에노드는 흐를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그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스위칭 에러를 이해하기 위해서 TR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동작 원리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린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늘상 해왔던 작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위칭 회로에서 이 TR과 포토커플러를 우리가 그 조합을 해서 쓴다고 그랬죠. 자, 여기 보면 포토커플러는
그 포토 다이오드와 포토 TR을 한 디바이스 안에 통합해서 만든 소자가 포토 커플러다. 그래서 광소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점이 하나 찍혔는데 여기 1번 단자, 점 찍힌 단자가 1번 단자죠. 아니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곡선 형태로 움푹 파진 게 거기가 기준이 1번입니다. 핀맵이 항상 뭡니까? 1번, 2번 시계 반대 방향 핀맵이 매겨진다 그랬죠. 1번, 2번 이쪽이 지금 뭡니까? 이 포토 다이오드죠. 얘는 2차 측입니다. 3번, 4번은 뭡니까? 이게 PWM이나 그들 연결되기 위한 그죠? 1차 측이죠. 그 1차 측과 2차 측이 절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광신호를 준단 말이죠. 이렇게 된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운데가 절연으로 된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2차 측을 데미지를 안 입히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절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가운데가. 자, 이 동작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 커플러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어떤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이 발광 다이오드, 이 발광 소자 요 포토 다이오드는 하나의 발광 다이오드예요.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은 신호 세계에 의해서 이 광신호가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 지금 포토 TR은 뭐냐면은 이 전기전이 저연돼 있지만 여기가 베이스, TR 보면 베이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베이스입니다. 베이스에 어떤 광신호를 받는 거죠. 여기가 입력부란 말이죠. 받으면 뭡니까? 컬렉터에서 에미터 흐르는데 광신호를 많이 받으면 이 바이어스 전압을 높게 해주면은 컬렉터에서 에미터는 많이 전류가 흐를 거고요. 광신호를 적게 주면은 이 컬렉터에서 에미터 흐르는 전류도 작게 흐를 거다. 그런 걸 이용한 거예요. 이게 포토커플러예요. 조금 전에 그 대기하고 14V가 이쪽을 건드린다 그랬죠. 그 광 다이오드가 빛을 발산하니까 이쪽으로 포토 TR에서 이 광신호를 받아서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흘러서, 이건 이 에미터는 어디 연결되어 있죠? NPN-TR 베이스랑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컬렉터의 대기는 14V가 여기서 광신호를, 이 신호에 의해서 이 신호가 베이스를 건드려 주다 보니까, 인력을 건드려 주다 보니까 컬렉터의 대기하고 14V가 그때 이제 PFC RC 컨트롤러에 VC 전압을 공급되는 거죠. 이게 포토 커플러의 기본 동작 원리입니다. 이것은 뭐 전기전자 기초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 중에 또 하나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맞아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될 겁니다. 이걸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은요, 전기전자 기초 과정, 전자 소자 과정에 보면 자세히 돼 있으니까 그걸 갖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반복 학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메인 스위칭 회로를 우리가 좀 잠깐 좀 들여다볼게요. 자, 요 회로를 보고 여러분들이 좀 요거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TV, SMPS 메인 스위칭 회로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제품마다 약간 다르게 설계되어 있지만 구동 원리가 동일하여 기본 로직을 이해한다면 스위칭 회로 해석과 고장 수리에 무리가 없다. 아래 SMPS 회로도의 메인 전압을 구동하기 위한 스위칭 회로의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스탠바이 이용, 고주파 트랜스 1차단 탭에서 다이오드를 통해 전원이 NPN 스위칭 TR 컬렉터와 포토 TR 컬렉터에 공급, 동작 대기하고, 다른 하나는 트랜스 2차단 전원이 포토 다이오드를 거쳐 NPN 스위칭 TR 컬렉터에 동작 대기한다. 둘째는 TV 파워온, OSD 버튼을 누르면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MCU로 입력되어 펌웨어 연산 과정을 거쳐 메인 전압을 구동하기 위한 스위칭 신호를 NPN-TR 베이스에 입력하면 포토 다이오드를 통해 NPN-TR 컬렉터에 대기하고 있던 전압이 이미터로 흘러 포토 다이오드가 동작을 하여 포토 TR 베이스에 광신호를 제공하면 포토 TR 컬렉터에 대기하고 있는 전압이 이미터로 흘러 스위칭 NPN-TR 베이스에 입력되어 스위칭 NPN-TR 컬렉터에
대기하고 있는 VCC 전압이 2m로 공급되어 PFC 컨트롤러 및 RC 컨트롤러에 인가되어 PFC 및 RC 회로가 동작하여 메인 전압 DC 12V, 24V, 33V가 구동되어 TV가 작동하게 된다. 자, 요것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풀어 헤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동작 원리예요. 회로들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VC 전압 PFC 컨트롤러하고 RC 컨트롤러 메인 전압을 기동하기 위한 PWM을 우리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14V 전압이라는 전압 제품마다 틀리겠지만은 그 전압을 어디서 하냐면은 스탠바이 전압을 기동하면서 1차 측에서 이게 탭을 따가지고 이렇게 다이오드와 콘덴서를 통해서 이 VC 전압이 여기 지금 NPNTR에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동작을 안 됩니다. 왜냐면 신호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뭡니까?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온오프 시그널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쪽에 NPNTR 베이스를 건드려줌으로써 컬렉터에서 에미터를 흘러서 이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바로 포토 다이오드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포토 다이오드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신호가 광신호가 나오니까 포토 TR에 베이스를 건드려 주니까 컬렉터에서 에미터를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압은 뭡니까? 대기하고 있던 여기 컬렉터에 14V가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베이스에 신호를 주니까 NPNTR은 뭡니까? 양의 신호가 들어왔을 때 컬렉터에서 에미터를 흐른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대기하고 있던 14V가 이 포토 TR에서 신호를 베이스로 주다 보니까 대기하고 있던 전압이 컬렉터에서 에미터를 흐르면서 여기 PFC하고 RC 컨트롤러에 VC 전압이 공급된다. 이 역할이죠. 예. 14V는 스탠바이 전압만 넣으면 14V는 VC 전압을 공급해 주기 위한 PFC RC 컨트롤러에 공급해 주는 전압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만 하고 이제 동작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파워 버튼을 눌러줘야 이 시그널이 이 포토 커플러와 포토 TR로 되어 있는 이쪽을 통해서 건드려 줘야 이 대기하고 있던 신호가 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일로 넘어간다. 이것이 이제 그 스위칭 회로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입니다. 물론 이 회로는 조금 틀릴 수가 있어야지만 기본 원리는 같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회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회로를 이렇게 쭉 따라가 보시라고요. 이렇게 쭉 따라가 보시면은 요 회로와 거의 비슷하다는 걸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꾸 회로를 따라가 보시는 게 이게 한 번의 말보다는 여러분이 한번 실천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PFC라고 이제 우리가 메인 전압을 출력시키기 위해서 PFC 회로라는 게 있죠. 파워 팩터 컬렉션이라 가지고 역률 보상 회로, 전력 효율 보상 회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스위칭 회로 우리가 220V만 인가하게 되면 스탠바이 전압이 나오는데 그 전압을 이용해서 메인 전압을 기동해서 PFC하고 RC가 기동을 했을 때 우리가 메인 전압에서 12V, 24V, 33V가 나오는 결과를 볼 수가 있다. 그 얘를 동작시키기 위한 결정타는 누구죠? 바로 메인 스위칭 회로가 얘를 동작을 시켜주는 거죠. 자, PFC 회로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PFC 회로는 전력 효율, 보상 회로로서 콘덴서 입력형 전원인 SMPS는 전류파형이 사인파가 아닌 펄스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런 형태는 대전압 콘덴서에 충전하는 동안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선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증가하게 된다. PFC라는 것은 전압과 전류 위상이 다르거나 전류파형이 사인파가 아닌 경우 발생하는 전력 손실을 막기 위해 PFC 회로를 추가하여 전력 효율을 향상시킨 것이다. 즉 전압에 따라 PWM 제어를 하여 전류값이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해줘서 전류파형을 사인파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PFC의 주 역할이다. 예를 들면 모터와 같은 유도성 부하를 구동하면
이때는 전류과 전압 위상이 틀어지게 되고 두 위상을 맞추기 위해 유도성 부하와 반대의 특성을 가진 콘덴서를 모터와 병렬로 달아주는 것은 위상을 개선시키는 것이 그런 이유이다. PFC 회로가 추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첫째는 각 부품에 보다 더 안정된 전류를 공급할 수 있다. 둘째는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력 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 셋째는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류가 열로 전환되어 온도가 상승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넷째는 온도를 낮추면 그에 따라서 팬의 속도를 낮출 수 있어 소음도 줄일 수 있고 전자파도 줄일 수 있다. 자, PFC 회로라는 게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콘덴서 입력형 전원들을 보면요. 지금 여기서 갖고 이 그림을 보시면은 PFC 회로가 없는 회로는 전압과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빨간 것이 요것이 이제 우리가 전압파형이에요. 요게 빨간 게 이제 전압파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요 부분이 요게 이제 전압파형, 이게 전류파형이죠. 요렇게 PFC가 없는 회로, 요 단계에서는 이렇게 전류파형이 펄스 형태를 띠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력 공식 P는 VI에 의해서 전력이 다운되어 버린 현상이 나오는 거죠. 펄스 파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파형을 우리가 이제 모니터 쪽에서는 뭐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어요. 전력이 우리가 많이 소비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TV에서는 문제가 틀리다는 얘기죠. 왜냐면 인치수도 크고 부가 기능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전력을 공급해 줬다가는 우리가 동작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 PFC 회로는 우리가 이제 역률 보상 회로 또는 전력 효율 보상 회로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회로를 하나 추가함으로써 이 펄스 형태 전류파형을 사이언파 형태로 이렇게 넓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PFC의 궁극적인 목표다 하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뭡니까? 전력 공식에 의해서 얘가 전력이 크겠어요? 얘가 전력이 크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더 효율적이다는 얘기죠. 이렇게 파형을, 이런 펄스 형태의 전류 파형을 사이언파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게 PFC가 하는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보면 이거 뭔 차이가 있냐, 그냥 쓰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 TV는 전력을 많이 먹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는 오토 방식이지만 TV는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인파 형태로 만들어주는 주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제 요 PFC 컨트롤러하고 이제 FET가 공조해서 이렇게 요 펄스 형태 파형을 이렇게 사인파 형태로 만들어져서 이제 승합을 해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잠깐 볼까요? 이 도형에서 보면 우리가 220V만 꽂았을 때는 스탠바이 전압 5V가 나온다 그랬죠? 이 대전압 콘덴서를 측정을 하게 되면 300V밖에 안 나와요. 왜? PFC가 동작을 안 했기 때문에. 동작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PFC가 동작을 하게 되면 뭡니까? 이 전력이 승합이 되죠. 승합이. 그래서 400V 이상이 여기 대콘에 충전이 돼서 이제 이 전압을 어디 쓰냐? 바로 RCL에서 가져다가 2차 측을 12V, 24V를 뽑아내는 거죠. 이런 역할을. 자, 요것이 이제 PFC의 이제 그 궁극적인 회로 동작 원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PFC 컨트롤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이런 것이. 자, PFC 회로의 그 회로도에 대해서 회로 동작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콘덴서 입력형 전원인 SMPS는 전류파형이 사인파가 아닌 펄스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PWM 제어를 하여 전류값을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만들어 전류파형을 사인파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PFC의 주 역할이다. PFC 회로가 동작되는 단계로는 첫 번째는 1차 정류 회로의
대전압 콘덴서로부터 DC 300V 전원이 FET 드레인에 대기한다. 둘째는 PFC 컨트롤러에 VCC가 인가되는 조건은 스탠바이용 고주파 트랜스 1차단에서 탭을 따서 다이오드와 콘덴서를 통해 PFC VCC 공급용 전원이 대기하고 있으며 이때 사용자가 파워원 OSD 버튼을 누르면 파워원 트리거 신호가 MCU로 입력되어 내부 펌웨어 연산 과정을 거쳐 파워원 시그널을 메인 스위칭 회로로 전달하여 스위칭 회로가 동작되면 대기하고 있는 VCC 전원이 PFC 컨트롤러 VCC 단자로 인가되어 PFC 컨트롤러가 동작을 시작한다. 셋째는 PFC 컨트롤러가 동작을 하면 내부 발진 회로를 통해 출력된 온오프 신호를 FET 게이트에 공급하면 FET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던 DC 310V를 스위칭하여 DC를 AC화하여 승합한다. 넷째는 FET 스위칭을 하여 나온 신호는 AC 형태의 신호이기 때문에 다이오드를 통해 대전압 콘덴서에 충전한다. 자, 요것이 이제 그 PFC 회로의 회로 해석입니다. 회로 해석, 동작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회로들을 보고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220V만 꽂으면은 스탠바이 회로가 동작해서 5V만 나온다 그랬죠. 그 대전압 콘덴서는 310V가 충전되어 있는 거죠. 이 충전된 전류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이 회로를 타고 바로 FET 드레인에 딱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드레인에 대기하고, 얘는 파워 스위치를 쓰지 않았죠. PWM과 FET하고 별개로 이루어진 회로죠. 얘가 이제 300V가 여기 FET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스위칭을 안 하고 있죠. PFTC 동작을 안 하고 있죠. 왜냐면은 스탠바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해줘야 메인 스위칭으로 동작돼서 대기하고 있던 PFC나 RC 컨트롤러의 공급 대기 전원인 VCC가 공급되는 거죠. 자,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AD 보드의 MCU의 펌의 연산 과정을 통해서 SMPS의 메인 스위칭 회로로다가 우리가 신호가 들어온다. 메인 스위칭 회로가 동작이 되면 뭡니까? 대기하고 있던 14V가 이 VC 전압이 바로 어디로 들어가냐? 이쪽에 PFC 컨트롤러에 VC 전압 공급이 되게 되면 PFC 컨트롤러는 VCC만 공급되면 얘가 온오프 펄스 발진을 시작하는 거죠. 발진을. 여기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동작을 하겠습니까? 온오프 그죠? 온오프 시그널은 이런 사이클을 제공한다. 그럼 뭡니까? 이 신호가 아웃풋으로 나와서 어디로 공급되냐? 바로 FET 게이트에다 공급하는 겁니다. TR과 마찬가지로 FET도 이 게이트에 어떤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얘는 동작을 대기만 하고 있는 거죠. 이 310V를 대기하고 있는데 이 PFC 컨트롤러에서 온오프 시그널 여기다 게이트에 줬단 말이죠. 그럼 뭡니까? 스위칭을 해가지고, 그죠? 스위칭을 해가지고 DC를 AC로 만들어준다. 이 신호는 어디 들어가는 거죠? 얘는 AC 신호이기 때문에 데콘에 충전하기 위해서는 AC 신호를 데콘에 충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이오드가 하나 있죠. 정류 다이오드를 거쳐서 대전압 콘덴서에 바로 뭡니까? 승합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사진을 보여드렸죠. 310V에서 PFC 동작이 400V 이상으로 올라간다. 어떤 건 500V, 600V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보통 400V 이상으로 450V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해서 승합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PFC 회로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메인 스위칭이라 고장이 나면 이 PFC에 VC 전압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동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작이 안 되면, 그래서 메인 스위칭 회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메인 스위칭 회로가 열려야 이 PFC가 동작이 되는 거고,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는 RC도 동작되기 때문에 이 자체에 그때서 출력 전압이 비로소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요게 지금 그 PFC 회로의 동작 원리라고 보통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지금 한 두 번째 반복 리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회로를 보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수리가 먼저가 아니라 이런 걸 이해해야 그 부분을 점검해야 되겠구나. 고장 제품이 들어왔을 때 그때서 이제 비로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겠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2차 측의 출력 전압을 나오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공진회로죠. 리소넌트 서킷이라고 해가지고 공진회로입니다. 공진회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공진 현상이란 물체는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게 되는데 외부에서 물체와 같은 주파수를 인가하게 되면 더 큰 주파수로 진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와인잔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소프라노가 고음을 냈을 경우 소프라노 발성에 의한 주파수가 와인잔의 고유의 주파수 영역에 도달했을 때 진동이 커지면서 와인잔이 파괴되는 현상을 공진 또는 공명현상이라고 한다. TVSMPS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여 2차 측의 큰 힘의 출력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진 회로를 이용한다. SMPS 공진 회로에서 RC 컨트롤러가 공진 역할의 핵심 소자이며 큰 힘의 출력 전압을 얻기 위해 LC 직렬 공진 회로로 구성되고 직렬로 구성할 경우 임피던스는 최소가 되며 전류는 최대가 되어 큰 힘의 전기를 얻을 수 있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공진회로, 공진의 어떤 그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공진회로. 자, 우리가 지금 회로를 보면 회로에는 R과 L과 C가 이렇게 섞여지, RLC 이런 수동소자가 연결이 많이 돼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이게 다 전기를 방해하는 거죠. 이 RLC 회로에서 교류를 했을 때 물론 저항도 방해라는 역할을 하지만은 이 L도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해가지고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이 생기고 컨덴서는 용량성 리액턴스라는 저항 성분이 생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 이런 것이 있을 때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들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력을 갖다가 높일 수가 없다. 공진회로 의미는 뭡니까? 이 전류는 어떤 교류를 걸었을 때 전압과 전류가 이런 파형을 봤을 때 전압과 전류가 이 동상인 파형을 가져간다. 동상.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 공식에서 P는 VI에서 이 동상이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전력이 커지겠죠. 이렇게. 근데 L은 뭡니까? L과 C는 위상차가 틀어짐으로써 결론적으로 이렇게 전압 파형이라면 위상차가 이렇게 틀어지는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력 공식에서 전압이 다운되는 현상을 가지고 온다. 공진회로라는 의미는 뭐냐? L과 C가 갖는 주파수를 갖게 해줌으로써 결론적으로 뭡니까? R 성분만 남게 해서 이런 위상차를 동상으로 만들어줌으로써 전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게 한 방식이다. 자, 여기서 본다면 XL이라는 것은 뭡니까? XL은 코일이 갖고 있는 교류에서의 저항 성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뭡니까?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저항 성분은 커지는 거죠. 여기 지금 이 곡선은 뭡니까? 이 곡선은 용량성입니다. 용량성. 주파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주파수 커지면 커질수록 저항은 작아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XL과 XC의 어떤 교차되는 지점, 요걸 요렇게 만들어 준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L과 C는 없어지고 R만 남는 거죠. R만 남는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전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 공진회로의 주 의미입니다. 공진회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곡선을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 XL과 XC가 교차되는 요 지점, 요게 공진 주파수예요. 얘가 갖는 고유의 주파수하고 얘가 갖는 고유 주파수를 갖게 만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피던스 공식, 교류에러에서 임피던스 공식은 Z는 루트 R 자성분지 XL-XC다. 얘를 갖게 해준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없어진다. 결론적으로 뭐냐? 요렇게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회로에서 저항 성분만 남는 거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전력을 최대로 해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회로를 공진회로에서 직렬로 우리가 구성했을 때 임피던스는 최소가 되는 거고, 전기를 방해하는 성은 최소가 되는 거고, 전류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SMPS에서는 직렬 공진 회로를 써가지고 구현해 주는 거죠. 이 주파수를 갖게 해주는 역할해주는 주 역할해주는 게 누구냐? 바로 이 RC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 얘하고 공조해가지고 얘를 요 주파수를 요렇게 일치대분을 만들어서 R 성분만 남게 해주는 것이 공진회로가 해주는 주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방해하는 성분을 최대 없애줘야, 저항은 뭐예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없애주면은 R만 남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 임피던스 공식에 의해서 얘만 남는 거지, 얘만. 그 역할을 이 두 개, FET하고 RC 컨트롤러가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해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 회로들을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로들을 보고. 자, RC열의 동작 분석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TV는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기기로 SMPS의 2차 측으로부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하여 LC 직렬 공진 회로를 추가하여 교류에서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임피던스 성분인 저항과 코일과 콘덴서에서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인 리액턴스 중 리액턴스 성분을 공진 회로에서 최소화시킴으로써 저항 성분만 남게 하여 임피던스를 최소화시킴으로써 전류가 최대가 되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공진회로의 주 역할이다. 공진회로에서 임피던스를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소자가 공진 IC와 FET이다. 공진회로가 동작되는 단계로는 첫 번째는 PFC 동작으로 승합하여 충전된 대전압 콘덴서로부터 DC 400V 이상의 전원이 FET 드레인에 대기한다. 두 번째는 RC 컨트롤러에 VCC가 인가되는 조건은 스탠바이 이용, 고주파 트랜스 1차단에서 탭을 따서 다이오드와 콘덴서를 통해 RC/VCC 공급용 전원이 대기하고 있으며, 이때 사용자가 파워온 OSD 버튼을 누르면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MCU로 입력되어 내부 펌웨어 연산 과정을 거쳐 파워온 시그널을 메인 스위칭 회로로 전달하여 스위칭 회로가 동작되면 대기하고 있는 VCC 전원이 RC 컨트롤러 VCC 단자로 인가되어 RC 컨트롤러가 동작을 시작한다. 세 번째는 RC 컨트롤러가 동작을 하면 내부 발진 회로를 통해 출력된 온오프 신호를 FET 게이트에 공급하면 FET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던 DC 400V를 스위칭하여 공진 전류를 생성하여 공진 트랜스 1차단에 공급되면 트랜스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 공진 트랜스 2차 측으로 유도 기전력이 유도된다. 네 번째는 공진 트랜스 2차 측으로 유도된 유도 기전력은 AC 형태의 신호이기 때문에 쇼트키 다이오드와 L, C 필터를 통해 DC로 변환하여 AD 보드로 전원이 공급된다. 자, 요것이 이제 RC 회로의 동작 원리입니다. 자, 회로들을 보고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RC 컨트롤러도 마찬가지죠. AC 220V만 꽂으면은 RC 컨트롤은 동작을 안 해요.
RC 컨트롤 동작해 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AD 보드에 MCU로 들어가서 MCU에서 연산 과정을 통해서 SMPS의 메인 스위칭 회로를 설명드렸죠. 걔를 우리가 동작을 시켜줬을 때 대기하고 있던 VCC 전압이 어디로 들어가냐? 스위칭 회로에서 건드려주면 바로 여기 RC 컨트롤러 VCC로 들어가는 겁니다. VCC로 들어가게 되면 VCC 전압이 공급됐으니까 RC 컨트롤러가 동작을 하겠죠. 동작을 해서 이 온오프 시그널을 이제 어디를 줍니까? FET 게이트에 주는 거죠. 게이트에. 지금 보면 여기는 이제 하이 사이드하고 로우 사이드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이제 뭡니까? 하프 브리지로 구성된 스위칭 회로죠. 스위칭 회로 이 FET가 두 개죠. 4개, FET 4개로 구성된 풀 브리지 방식이 있고 하프 브리지 방식이 있는데 이 지금 얘는 하프 브리지 방식으로 구성된 거죠. 이건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풀 브리지로 할 거냐 하프 브리지로 할 거냐 나눠져 있으니까 이 회로에서는 하프 브리지 방식을 쓴 겁니다. 그래서 FET와 RC 컨트롤러 공조해서 공진 전류를 생성해 주는 거죠. 즉 XL과 SC를 같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R 성분만 남게끔. 그래서 여기서 하이 사이드하고 로우 사이드로 해서 번갈아 가며 스위칭을 하면서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 지금 대전압 콘덴서에서 PFC를 통해서 400V 이상으로 승합된 전기는 바로 FET 드레인으로 공급되는 거겠죠. 당연히 스위칭을 해서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만들어 주면은 얘는 AC 형태의 신호기 때문에 최종 부하가 쓰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트랜스 2차 측에 1차 측에 걸어주면은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여기 지금 탭을 땄죠. 24V형 12V형 이를 통해서 유도 기전력이 2차 측으로 공급이 되면 얘는 AC 형태의 유도 기전력이기 때문에 쇼트기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24V, 12V 또 대형 TV 같은 건 33V까지 공급되는 게 있습니다. 얘를 공급해서 2차 측으로 출력해 준다. 이것이 공진 회로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진을 형성해 주는 것이 뭡니까? 바로 PFC 컨트롤러하고 이 FET가 주 역할을 해주는 거죠. 얘네들이 알아서 아까 말한 XL과 그죠? XC를 같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R만 남게끔 유도해 주는 것이 이 공진 컨트롤러와 이 하프 브리지로 구성된 FET가 주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그 역할입니다. 네. 그러니까 회로도를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RC 컨트롤러나 FET도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PFC 쪽하고 이 FET는 단골 메뉴가 어떻게 보면 뭐 낙뢰를 맞는 데는 가면 FET 같은 게 다 나갑니다. 이런 양부 판별하는 것은 전번 강의에서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측정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전압이 일단 VCC 전압이 제대로 들어오는지를 측정해 봐야 되겠죠. 안 들어온다는 뭡니까?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메인 스위칭 회로 쪽에서 신호가 지금 안 넘어오는 거니까 그쪽을 또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요거 잘 좀, 특히 이제 PFC RC 회로 쪽에서 많이 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수리에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스위칭 회로를 이해 못 하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 동작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좀, 익히셔가지고 이 회로를 쭉 따라가 보셔서 점검해 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병행해서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죠. 자, 근데 피드백 회로라는 게 있죠. 지금 우리가 이 회로도에서 본다면 스탠바이 쪽에서도 피드백 회로가 있고요. RC가 뭡니까? RC가 SMPS는 2차 측이라고 보는 거죠. 스탠바이도 2차 측이죠. 그 피드백 회로는 뭡니까? 2차 측의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해서 항상 전압이 고르게 나오게끔 유도해주는 안정화 회로라고 얘기했었죠. 안정화 회로. 그러니까 피드백 회로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진행을 할게요. 1차 측 FET의 과도한 발진, 출력으로 트랜스 2차 이후 회로 보호를 위해 2차 측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하여 PWM의 발진량을 조절하여 2차 측 전압을 조정하는 안정화 회로이다. 피드백 회로는 궤환 회로라고도 부르며 포토커플러와 TL431로 구성되어 있으며 TL431은 애노드, 캐소드 및 레퍼런스 단자가 있고 내부에 비교기가 들어있어 레퍼런스 입력 전압이 변동하면 애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흐르는 전류량이 변한다. 포토커플러는 TL431을 통해 흘러나오는 전류량을 1차 측 PWM 피드백 단자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포토커플러는 포토다이오드와 포토티아를 한 디바이스에 통합한 소자이다. 자, 이게 이제 피드백 회로의 정의인데, 피드백 회로에서 우리 2차 측의 출력 전압 항상 감지를 하는 거죠. 누가 감지를 하냐? 이 TL431. 이걸 TL431 이제 션트 레귤레터라고도 얘기합니다. TL431과 포토커플러가 2차 측의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해서 이 부분을 어디 두냐? PWM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RC 회로니까 RC 회로의 이쪽 이 피드백 회로 전달해 주게 되면 얘가 이제 온오프 펄스 발진, 듀티 사이클을 조정하는 거죠. 듀티 사이클을. 펄스 폭을 좁게 할 거냐, 넓게 할 거냐, 2차 측에서 보내온 신호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 듀티 사이클을 조정해서 이제 그 뭡니까? 2차 측의 출력을 안정화하는 거죠. 요렇게. 듀티 사이클을 좁히면은 그죠? 평균 전압이 낮아지는 거고 늘리면은 평균 전압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TL431과 포토커플러가 받은 신호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요쪽에 컨트롤러 쪽에 피드백으로 전달해 주면서 2차 측의 출력 전압을 안정하게 한다. 그래서 피드백 회로를 보통 안정화 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RC 회로의 피드백 회로나 스탠바이 쪽 피드백 회로는 같은 거죠. 같은 겁니다. TL431하고 TL431의 포토커플러를 써가지고 2차 측의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해서 PWM을 보내주는 것은 두 개 회로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드백 회로의 그 요점 동작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측 FET의 과도한 발진 출력으로 트랜스 2차 이후 회로 보호를 위해 2차 측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하여 PWM의 발진량을 조절하여 2차 측 전압을 조정, 안정화하는 것이 피드백 회로의 주 역할이다. RC 회로의 피드백 회로의 동작 단계로는 첫 번째는 RC 회로 2차단 출력 전압의 변화를 TL431 ADJ 단자로 입력되면 TL431 내부 비교기에 의해 TL431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흐르는 전류량이 변화한다. 두 번째는 TL431로부터 출력된 전류는 포토커플러, 포토다이오드로 입력되면 입력된 전류량에 따라 포토다이오드의 광신호 크기가 달라진다. 세 번째는 포토다이오드의 광신호는 포토TR 베이스로 입력되고 광신호 양에 따라 컬렉터 에미터로 흐르는 전류량이 변한다. 네 번째는 포토TR로부터 출력된 전류는 공진 컨트롤러 IC STBY 단자로 입력되어 온오프 듀티 사이클을 조정하여 2차 측 출력 전압의 안정화를 기한다. 자, 요것이 이제 RC 피드백 회로의 동작 분석입니다. 자, 회로도를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회로도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우리 그 공식 카페를 통해서 배포를 했었죠. 그걸 여러분이 출력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지금 RC 회로죠. RC 회로가 SMPS 2차 측이라고 보면 되겠죠. 2차 측에서 보통 24V, 12V, 33V가 나오는데 2차 측의 출력 전압 변동은 항상 감시를 어디 피드백 회로가 하는 겁니다. 여기 TL431과 포토커플러가 있죠. 얘가 항상 감시를 하는 거죠. 여기서 감시를. 그래서 이 전류의 변화량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금 TL431 션트 레귤레터의 레퍼런스 단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레퍼런스 입력되는 그 전류 신호가 변동을 하면 에노드에서 캐소드 흐르는 전류량도 변할 겁니다. 그죠? 변하면은 이거 어디에 연결되냐면 포토TR의 포토다이오드하고 연결되지. 이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 에노드에서 캐소드 흐르는 신호는 바로 포토다이오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류가 많이 흐르면 포토다이오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발광 다이오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류가 많이 흐르면 빛이 많이 발산될 거고 전류가 조금 흐르면 빛이 적게 발생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빛의 양에 따라서 이 지금 포토커플러는 포토다이오드와 포토TR이 한 디바이스 통합된 건데 여긴 정기적으로 전연이죠.
전원이지만 이쪽 베이스에서 광신호를 받아서 광신호가 많이 들어가면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는 전원이 많아질 것이고 적게 들어가면 적게 흐를 겁니다. 이 전류의 변화량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포토티아라고 바로 이쪽으로 쭉 와서 RC 컨트롤러의 피드백 단자하고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결되면 이제 얘가 이 신호에 따라서 온오프 펄스 발진폭을 온오프 듀티 사이클을 조정하는 거죠. 조정해서 뭡니까? 하이 사이드하고 로우 사이드 쪽에 FET에 온오프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해서 정상적으로 2차측의 전압이 제대로 나오게끔 유도해 주는 것이 이 피드백 회로다. 스탠바이 쪽도 마찬가지죠. 5V 나온 스탠바이 쪽도 보면 요 회로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서 PWM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요거는 똑같은 회로이기 때문에 피드백 회로는 이제 주로 이제 여기 지금 그 포토커플러도 좀 나가는 편이에요. 이것도. 이런 부분들을 안 됐을 때는 양부 판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체해 주시면 되겠죠. 요것이 포토커플러가 동작되는 이 회로의 그 구성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TL431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SMPS를 구성하고 있는 스탠바이 회로, 1차 스탠바이 회로, 메인 스위칭 회로, PFC 회로, RC 회로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고장 수리를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했으면 이제 4단계를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4단계는 뭡니까? 고장 제품에 대한 수리죠. 수리할 때 우리가 반드시 고장 수리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었죠. 우리가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잘못해가지고 2차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수리가 어렵게 더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장 수리가 접수가 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먼저 막바로 전원을 갖다가 참 성격들이 많이 급하신 것 같아요. 전원을 막바로 그냥 바로 220V 인가해가지고 만약 이 회로가 쇼트가 됐다 그러면 2차에 더 큰 고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전원 넣기 전에 항상 뭐냐면 유관 검사를 먼저 해라. 유관 검사를 해서 부품이 어디 손상이 된 게 없는지 또 부품이 용량 감퇴가 된 게 없는지 용량 감퇴된 거는 우리 입문자들이 많이 확인하는 게 콘덴서 배가 부른 것들을 많이 하는데 배가 부르지 않더라도 겉은 멀쩡해 속이 문제가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용량 감퇴를 확인하고 부품이 어디 쇼트가 된 것이 없는지 또 회로 패턴에서 패턴이 끊기거나 오픈되거나 아니면은 뭐 패턴이 녹아서 날아간 게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먼저 유관 검사로 한 다음에 선 조치를 먼저 취하는 거죠. 만약 콘덴서가 배가 불렀다. 콘덴서를 먼저 갈아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패턴이 많이 끊어졌다 그러면 뭐 짬파선으로 패턴을 이어주는 게 중요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의 1단계가 유관 검사로 해라. 그 다음에 이 지금 PCB는 단면 기판을 쓰기 때문에 폴리수지 기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단면 기판들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하는 소자 밑에는 이 뭡니까? PCB가 장판 두르듯이 열화가 돼 있어요. 그런 부품, 열화가 된 부품들은 반드시 용량 감퇴가 됐다 그러고 교체해 주는 게 좋겠죠. 어떤 방열판이 이게 달려가지고 했던 문제가 아닌데 방열판도 없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밑에 열화가 돼 있다 그러면 그 부품은 열로 인해서 용량 감퇴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콘덴서도 여기 4개 중에서 2개가 배불러서 갈았다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잘못된 교체다. 요 2개가 나갔다 그러면 이 역할을 같은 회로라면 얘가 대신해 줄 수 있으니까 얘도 용량 감퇴가 됐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가 1-2개가 배불렀다 그러면 다 교체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에 갈아주면 동작은 하겠죠.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재콜이 들어오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콘덴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 안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갈아주는 것이 여러분 정신건강에 좋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유관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관검사가. 유관검사로 뭐 60%를 잡아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들어오면은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확대경 있죠. 확대경.
또 조그만 것들은 여러분들이 전자해밍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가지고 이 가는 패턴들 이런 것들은 단선된 게 눈에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노트북 메인보드나 데스크탑 메인보드는 이런 그 데이터선하고 제어선하고 데이터선, 그 다음에 전원선 같은 그런 패턴들이 굉장히 강하더랍니다. 그걸 수리하다가 드라이버 팁으로 때린다든가 인도 팁을 쳐가지고 패턴을 끊어먹는 사례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눈으로 육안 검사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의심되는 부분은 전자해밍을 가지고 그 패턴 검사를 실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안 검사 반드시 하라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항상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기본적인 지그를 활용하는 연습을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이 지금 고장 수리가 들어와서 육안 검사하고 박바로 220V 전원을 콘센트 전에 바로 연결하시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회로에 이 FET가 쇼트가 되어 있을 때는 2차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뻥방지 지그 다 만드셨죠? 제가 회로도 다 드리고 공식 카페 다 했습니다. 그 뻥방지 지그, 쇼트 방지 지그를 통해서 쇼트 방지 지그 전원을 통해서 얘를 인가를 해라. 만약에 회로가 쇼트가 됐다면 이 배결중에 불이 들어오니까 2차적인 손상을 갖다가 최소한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 이 쇼트 방지 지그가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고장 수리가 들어오면은 여기다가 뻥 방지 지그 여기 전원에다가 이 SMP-S 220V 전원을 인가해서 이 배결전기에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불이 들어왔다. 어디가 쇼트가 된 거예요. 그럼 분명히 FET 쇼트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교체하고 나서 다시 꽂아서 안 들어왔을 때는 이제 점검을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관 검사가 끝나면은 막바로 전원을 집어넣지 말고 쇼트 방지 지그 전원을 이용해서 220V 전원을 인가하라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제 의미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쇼트가 났다 그러면 이제 이 부품을 찾아야 되겠죠. 찾아야 되는데 양부 판별법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수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양부 판별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야 이거 실질적으로 이 쇼트난 제품을 한번 하는 걸 테스트 해드릴게요.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여기 지금 쇼트 방지 지그에 전원을 넣고 여기 전원을 이용하는 거죠. SMP-S 전원. 이렇게 좀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자, 이게 이제 SMP-S 전원을 여기다가 쇼트 방지 지그 전원에다 꽂는 겁니다. 자, 이건 쇼트가 났죠. 회로 쇼트입니다. 이거를 여기다 안 꽂고 했을 때는 여기 2차적인 데미지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건 지금 FET가 쇼트가 난 겁니다. 이거 GG 신공이죠? 예. 네. 자, 요놈이 이제 쇼트가 된 거죠. 예. 0.0V니까 전이차가 없는 거죠. 얘는 뭡니까? 얘는 쉽게 말해서 어떤 FET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의심스러우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드레인과 소스가 안전하면 이 쇼트죠? 0.0V 쇼트입니다. 쇼트. 자, 얘도 쇼트. 두 개가 쇼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뻥방지 지그 전원에 백열 전구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럼 얘부터 1차적으로 갈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갈고 또 뻥방지 지그 전원에 했을 때 만약에 뭐 불이 또 들어온다 그러면 또 딴 데 쇼트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얘를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뻥방지 지그 지그는 항상 여러분들 수리 다이 쪽에다 딱 하나 비치를 해 놓으세요. 어떤 분은 이게 벽에다가 딱 고정해 가지고 오면 거기다 전원을 만들어서 그 전원을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 좋은 아이디어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크릴판에다 만들어서 오면 이렇게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리 작업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수리 작업대에다 이렇게 만들어 놔도 좋겠죠. 자, 요거는 지금 소자가 절연지를 끼우는 TO220 타입의 소자입니다. 그래서 절연지를 끼워야 되는 거고요. T220F는 몰드 타입으로서 절연지가 필요 없는 거죠. 이건 설계자가 이렇게 만든 거니까 뭐 요것이 갈 때 여러분들이 구매할 때 몰드 타입 있으면은 요 절연지를 안 끼워도 되겠죠. 구매할 때. 그러니까 절연지 안 끼우는 게 좀 편하겠죠. 네. 이제 부품 쇼트난 걸 디솔더링해서 부품을 뽑아내시고요. 교체해 주시면 되겠죠. 이 부품이 지금 국내에 없어가지고 제가 해외 구매해가지고 교체를 한 제품이에요. 두 개가
뽑아서도 체크해 보면은 쇼트죠. 0.0. 예, 불량 FET입니다. 예, 요것도 마찬가지로 빵방지기에 백열전에 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쇼트죠. 얘는 쇼트죠. 완전 쇼트입니다. 그죠? 진행성 불량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교체해 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뻥방지 지그 전원을 이용해서 2차적인 불량을 우리가 최소화하자는 것이 제가 이제 고장 수리 전 반드시 우리 수리맨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TV하고 SMPS, 그 다음에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의 기본적인 회로 해석, 동작 원리, 고장 점검 방법에 대해서 1강부터 28강까지의 교육을 지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원 공급 장치에는 뭡니까? SMPS가 있고 모니터 TV를 보면 그다음에 또 파워 서플라이가 또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QLED까지는 백라이트가 있는 겁니다. 액정은 자체 발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QLED까지는 뒤에 백라이트 전원이 있는데 백라이트 전원이 형광등 방식의 교류 전원을 공급해주는 파워 서플라이가 인버터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요즘 이제 LED 백라이트죠. LED 백라이트는 전자, 소자,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뭡니까? 직류를 공급해준다. 그 백라이트, LED 백라이트 전원을 공급해주는 공급장치가 바로 뭐라고 그랬냐? 드라이버라고 그랬습니다. 드라이버 또는 컨버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할 겁니다. 요즘 이제 고가 TV는 OLED OLED라고 나왔죠. OLED는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거죠. 액정 자체가 자체 발광입니다. 아직 가격이 그래서 완전히 보급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음 강좌는 이제 그 백라이트 파워 서플라이인 인버터와 드라이버에 대한 강의를 또 준비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28강까지 강의를 듣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요. 항상 제가 하는 얘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 보배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구슬 서말을 여러분들 줬습니다. 이제 멋진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여러 가지 강의를 여러분들 해드렸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지금 수리 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헤매시는 분도 많죠. 1단계, 2단계, 4단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말고 항상 그 머릿속에 정립을 해서 수리에 어려움이 없이 여러분들이 고수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또 바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자, 하여튼 다음번 강좌는 좀 더 유익한 강좌로 여러분을 찾아뵙고요. 그동안에 강의 듣고 또 많이 실습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렀을 때 저는 좀 더 유익한 강좌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